안현편 부장은 노나라 애공이 흉년이 들어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공자의 제자인 유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애공은 정세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물었어요. 그러나 유자는 철법이라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역사적 사실로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해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이 철법 10분의 1을 걷는 그런 세금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데 왜 정세를 합니까? 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애공은 세금을 줄일 수 없다는 뜻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줄일 수 없다고 하니까 유자는 백성이 넉넉하면 어찌 임금이 부족하느냐. 백성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나라의 세금 제도인 철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본문장이 해석이 가능하니까 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대의 정전제가 정정제와 관련됩니다. 땅을 나누는 어떤 정전법, 우물정자죠. 땅을 우물정자로 나누어서 맛을 정전제. 여기서 나오는 세금제도가 바로 철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철은 그냥 단순한 세금제도가 아니라 주나라 토지제도 정전제와 연결된 세금 방식이에요. 정전제는 주나라의 이상적인 토지제도입니다.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9개로 나눕니다. 이게 1번이라고 하고 2, 3, 4, 5, 6, 7, 8, 9 이렇게 토지를 9개로 나눠요. 이 가운데 1을 공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 2, 3, 4, 5, 6, 7, 8, 9 이거를 사전이라고 해요. 즉 2, 3, 4, 5, 6, 7, 8, 9 이 사전을 각 농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짓는 이런 땅이고 이 일만 공전으로 해서 8가구가 이 8가구가 공동 제작해서 이것만 그 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정전제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금으로 바친다 이런 얘기죠. 이 가운데 1. 이 8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쓰니까 이게 세금으로 본다면 바로 세금이 이 땅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9개 중에 1이니까 9분의 1이죠. 1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9에 1.1, 약 10% 돼요. 그러니까 철법이라는 것 바로 이 10%, 10분의 1, 요것만큼 세금을 낸다. 이것이 바로 철법이에요. 응? 그러나 사실 주나라는 이 정전제가 초기에 조금 실시되다가 귀족들이나 대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강화되니까 그들이 사정을 전부 뺏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사전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는데 세금만 이렇게 10분의 1을 내도록 돼 있어요. 수입에서. 그러니 국민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춘추 시대에 바로 이 물란한 사회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의 1을 낸다는 그 철법, 세금 걷는, 정전대에서 세금 걷는 방법. 주나라 초기의 정전대는 춘추 시대는 이미 정전대가 붕괴돼 버리고 이 제후들이 전부 사전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내는 이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철법이에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죠. 애공 16년에 공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공자 말년에 그 너나라 왕이었던 사람이 애공이에요.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애공, 공자가 붙었으니까 최후의 왕이죠. 애공이 유약에게, 유약은 하기편 2장에서 유약이 나오죠. 유자. 공자 제자 중에 자자 부르는 사람이 유자하고 증자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높이 부르는 사람인데 실은 이 사람들이 제자가 그걸 썼기 때문에 자를 붙여줬지. 그렇게 안현이나 그런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니죠. 그 유자, 유약은 바로 유자예요. 그 유자에게 물었어요. 애공이 유자한테 묻기를 뭐라고 했나? 연기. 기는 흉년들 기예요. 올해 흉년이 들어서 용은 지금 애공이 물었으니까 그 국가 왕이 쓸 걸 물었으니까 뭘 합니까? 용은 쓸 거, 그 국가 재정을 물었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니 여지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흉년 들어서 재산이 없으니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유자한테 애공이 물으니까 유자가 대답하기를 이랬죠. 이건 모이랍 이런 얘기인데 어찌 하는 그 의문 부사예요. 어찌 아까 설명한 철이죠. 10분의 1 걷는 거. 정전법에서 바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 10분의 1 세금 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실제로는 지금 애공이 중년 들어서 아주 국가재정이 곤란하니까 정세 좀 오면 없겠느냐 이런 의도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자는 어찌 철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애공이 대답하기를 왈, 이, 오, 유 부족. 내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왕이 부족해요? 국가 부족이죠. 왜 부족하냐? 둘을 썼는데 이거는 철법은 10분의 1이죠. 1이죠. 10분의 1을 거두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거둬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데 여지와 기처럼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자는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말. 백성이 충족하면은 만족하면은 군주가 숙여부죠. 숙여는 바로 누가 어찌하겠는가? 숙여 누가 어찌하겠는가? 이걸 의문사인데 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전치시켜서 앞에서 해놨어요. 왕이 어찌 부족하단 말이냐? 백성이 충족하면 왕이 어찌 부족하고 백성이 부족하면 어찌해서 왕이 충족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며 백성이 부족하면 어찌 임금이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정치 철학은 바로 백성이 부유하면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이 빈곤하면 국가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장에서는 은하나 애공은 재정 부족으로 세금을 증가를 주장했으나 유약은 세금을 낮추라고 했죠. 그래서 유가 경제 철학에서는 세금을 줄이면 백성이 부유해지고 백성이 부유하면 국가가 부유해진다. 그 당시 역사적 현실에서는 바로 실제로 춘추시대 이 정전제가 붕괴돼 버렸죠. 정전제만 살아있어도 이 개인 땅을 조금씩 짓는데 여기에서 10분의 1만 세금 내도 국민이 넉넉하게 잘 살겠죠. 그런데 이게 붕괴되고 그냥 세금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애공이란 놈은 거기서 또 무슨 10분의 2까지 얻었어요. 네? 이렇게 춘추 말기, 춘추시대 정전제는 붕괴되고 귀족들이 사유화를 하면서 정전제는 붕괴됐죠. 그래서 공자 제자들인 유자 같은 사람들은 주나라 제도 정전제로 들어가서 10분의 1만 거더라. 그런 이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만 거더라는 11조라고 했죠. 11조. 그리스도 교회에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11조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바로 구약성서 내의기에서 나와요. 구약성서 내의기 27장에 30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 헌금, 종교 공동체에서는 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바치는 그런 건데 더듬어 보면은 고대 농업사회에서의 10% 정도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현철 10장은 자장이 공자한테 덕을 높이는 것과 의욕을 분별하는 것 이걸 방법을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죠. 숭덕과 변호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숭덕은 주충시 사의 숭덕이야 이렇게 충과 신을 위주로 하고 의를 실천하는 그러면은 덕을 이룬다. 요 숭덕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벼룩에 대해서는 애지욕기생 그를 사랑하면은 그가 살기를 바라고 요 애를 저쪽에서는 또 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를 미워하면은 그를 미워하면은 그가 죽기를 바래죠. 그래서 이전에는 살기를 바랬다. 지금은 다시 죽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혹이다. 의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말을 성불, 이부, 역, 지이 이 옛 고를 인용해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자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면은 그래요. 덕을 높이려면은 주충신 사의를 하고 미혹 사람이 오락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사랑할 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죽기를 바라고. 이게 모순된 판단을 하죠. 감정에 따라서 이게 모순된 판단을 한다. 응? 한때는 옛날에는 죽기를 살기를 바랐는데 미워지니까 이제 죽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의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이욕에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의로 고정시켜야 된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의를 고정해라. 이런 얘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육아의 도덕 심리학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주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장이 공자한테 물었죠. 주술, 목적어가 둘이 여기에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숭덕이 변호 이래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미루어 생각해서 아닌 것들은 생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를 지금 이 연결하는 이를 없애고 그냥 숭덕과 변옥을 자장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숭덕은 뭐냐? 숭덕은 바로 어느 집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의진기덕, 그 덕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숭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숭덕 물었고 또 한 가지가 두 가지를 물었죠, 지금. 숭덕과 변옥. 변옥은 뭐냐? 그러니까 전부 이것은 요 자체, 목적어 자체가 덕을 높인다. 그러니까 술목 이런 의욕을 분별한다. 변옥. 즉 비욕이나 의욕을 분별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러면 변옥은 뭘로 해석했느냐? 주자집께서는 의별 기소감. 즉 마음의 의욕을 마음의 의욕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미욕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변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장이 덕을 높이는 방법과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하기를 주충신 사의 숭덕이야. 주충신 여러 번 나왔죠. 주로 하라. 술목이죠. 여기도 충과 신 사이에 이가 빠졌죠.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충과 그리고 신입니다. 충과 그리고 신을 위주로 한다. 이것을 주충신을 주자집께서는 어떻게 되냐? 주충신 즉 본의 주충신을 바로 충신을 주로 삼으면 바로 근본이 서고, 주충신을, 그러니까 충신과 신의를 주로 하면은 근본이 서고, 이렇게 주충신을 논어집께서는 해석했죠. 그 다음에 사의, 이사할 때 사의, 실천하다, 옮기다, 의를 옮기다, 이런 얘기죠. 사의, 의를 옮기다. 의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옮긴다. 그래서 이 사의를 논어집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의는 즉 이신이다. 즉 의를 옮기면은, 의를 실천하면은 매일 새롭게 된다. 이렇게
주충신과 사의를 이렇게 도로 집주에서는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덕을 높인다. 이렇게 공자는 자장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변옥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하기를 미혹되는 예가 뭐냐? 미혹되는 예. 이 미혹되는 예가 뭐냐? 애지욕기생이 좋아하다.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그를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고. 응? 그러니까 사랑할 때, 즉 이전에 사랑할 때 그때는 그가 살기를 바랬고, 이번에는 마음이 변해서 감정이 이제 사람이 항상 똑같지가 않죠. 하루에도 웃다가 울다가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이뻤다가 미웠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 지금은 미워지면은 그가 죽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문장은 어떤 책에는 잘못 인용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문장이 그냥 들어있으니까 요 문장은 도노집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불이부는 바로 이것은 바로 옛날 말이다. 아주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냐. 인지호오. 말하자면 사람이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은 비기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고 단지 다만 차별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감정이 객관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안해편 11장은 공자의 정명사상이 나오는 장입니다.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 신분치유를 바로잡다. 이런 얘기죠. 즉 이름과 실제 역할이 일치되는 상태. 군주가 군주답게 통치를 하고 신하는 충성을 하고, 즉 이름과 역할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정명사상이죠. 왜 정명이 필요한가? 공자가 살던 질주시대는 정치 질서가 붕괴됐죠. 대표적으로 제후가 왕권을 무시하고 대부가 제후 권력을 장악하고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참호라고 가족이 윤리가 붕괴되고, 이것은 공자가 명과 실이 붕괴라고 봤죠. 그래서 정치를 바로잡는 첫 단계가 바로 정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경공이 물었죠. 제나라 경공이죠. 제공경은 제나라 공경으로서 영공의 아들이죠.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즉 이 영공의 아들이 경공인데, 경공을 누가 세웠느냐? 바로 대부그룹인 최저가 세웠어요. 왜? 경공의 바로 우양이 장공인데, 이 장공이 이 이 대부인 최저의 마누라를 부인을 밀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그룹인 최저가 이 장공을 죽이고 세운 게 바로 경공이에요.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경공은 오랫동안 왕위 있었지만은 제대로 왕권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 세운 사람이 바로 대부 최저니까. 대부 그룹 세력에 억제를 못하고 그냥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경공을 만났는데, 제나라 갔을 때 만났는데, 그때 제나라 가서 만났을 때의 경공과 공자의 대화가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경공이,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만나서 딱 두 번 만났는데, 공자가 제나라에 왔을 때 공자에게 자문을 했지. 도대체 정치의 요체는 뭡니까? 누구한테는 공자한테 정치의 요체가 뭔가를 제경공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대활, 공자 대부분 자활인데 자기보다 높은 왕과 대화할 때는 항상 공자 이렇게 써서 논어에 공자라고 이렇게 공자왈이라고 나온 부분은 한 서너 군데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경공이니까, 왕이니까, 제나라 왕이니까 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자자, 즉 군군, 앞에 군은 주어죠. 주어에서 명사로 썼고, 뒤에는 수어예요. 군자답다. 그러니까 임금다웠고, 전부 주술이죠. 신하다웠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웠고, 아들이 아들다웠고, 이게 바로 성명사성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군군은 뭘 약했느냐? 당위, 혹은 그냥 요걸 지금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있어야죠. 그래서 경공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공은 이게 경공이죠. 대답을 선제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이 정치 질서가 붕괴된 상황을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경공 얘기인 건데, 참으로, 정말로, 만약에 군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이랬지요. 이런다면은, 이 나라가 붕괴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수유속, 설령, 이 곡식이지. 곡식이 있더라도, 즉, 왕이니까 국가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겠죠.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득이식, 죄는 호지요. 그것을, 지는 속이죠. 속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무리 국가 창고에 곡식이 많더라도, 이렇게 국가가 붕괴됐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공경사상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의미는 없죠. 안현편 12장은 뭐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여기에 부과된 것들만 설명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편언가히 절옵자 기유야여라 이렇게 있죠. 편언이에요. 편언. 한쪽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 말만 하면 한쪽으로 한마디 말로 말하면은 가히 절은 바로 판결을 내리다 판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응? 결단하다 판결하다 이게 꺾을 절자인데 판단하다 옥은 또 뭐냐 송사 판결이에요. 송사에 대해서 판결하다 이런 얘기죠. 기유는 바로 자로죠. 자로. 즉 뭐예요? 한마디 말로 이 재판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로일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여기서도 정말 한마디 말로 얘기했죠. 왜? 자로는 우숙락이다. 자로는 승락한 것을 그냥 오래 두지 않는다. 자로는 승락한 일을 묵히는 법이 없다. 약속을 하면 바로 실천한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로는 이렇게 한마디 말로 판결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지금으로 하면 판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바로 자로는 성격이 결단력이 빠르고 행동이 신속하여 약속을 즉시 실행하죠. 그래서 공자는 재판 능력과 약속 실행을 연결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재판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춘추시대의 재판 방식을 이해해야 이 얘기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춘추시대 재판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춘추시대는 판사가 없었어요. 행정관이 바로 판사가 돼요.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이 합치된 것입니다. 행정관이 재판장 역할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재판은 당사자 중심이에요. 당사자 진실 중심이에요. 당사자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현대처럼 무슨 증거라거나 과학수사라든가 법률 조문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즉 이 판관, 행정관이 그냥 한마디 말로 말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가이 조록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 말로 판결해버리는 것이 바로 춘추시대의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격 판단이 중심이 됐어요. 즉 평판이라든가 성품, 신뢰 이것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공자는 자로를 예를 들은 겁니다. 자로는 저기서 말했듯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바로 실행한다 이런 얘기니까 자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로를 재판자라는 사람의 예를 자로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재판 춘추시대는 이렇게 뭐 지금으로 보면 고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진술, 그걸 듣고 그냥 행정관이 몇 마디 물어보고 그 다음 판결을 내리는, 증거보다도 도덕적인 판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재판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자로 무습락이라고 했죠. 자로는 약속을 깨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로가 바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공자는 얘기했던 것입니다.